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노은실입니다. 네, 오늘은 출판 기념 특집으로 마련됐는데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도서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경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 기사를 이해할 수 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평생 이제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여러 경영 경제 보고서 논문을 써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할 때도 저 스스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적도 많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경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세상도 좀 넓게 보이고 좀 미래도 보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수한 이 경할몬 여러분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공유해드리고 싶다. 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읽어준다고 하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경제를 일단 왜 알아야 되는지 너무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네, 경제는 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누가 알아야 할까요? 제 생각에 경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욕구가, 인문학적으로 작가님 이야기하면 인간의 욕구가 그냥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살다 죽고 나 혼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좀 널리 알고 나는 그 세상 속에서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네.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또 답변을 드릴 텐데, 그런 욕망,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경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시청하게 되면 경제를 여행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더 생각하시면 좋은 표현이 되겠네요. 있었네요. 네. 책에다가 그렇게 쓸 걸 그랬는데 제가. 네. 예. 그렇다면 조금 인문학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경제를 또 얼만큼 누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네.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네네. 위험하다. 네네. 그게 묻지마 투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경제 지표와 주가 지수는 굉장히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은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정해져요. 네네. 경제 정책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투자 의사 결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했는데 잘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운이에요. 그렇죠. 네네.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를 이해하고 투자해서 성공하면 지속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경제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 경제를 안다는 것은 시점을 파악한다는 것이고, 시점을 파악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시점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의사 결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투자 관점에서 이렇다고 치면 더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제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은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업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은 다양한 경영 경제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이 정말 빨리 변해요. 갑자기 보호무역 조치가 시작되면서 수출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규제가 생기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경제적 현상들이 계속 바뀌니까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에 맞게 이 기업 네. 경영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수장들도 알아야 되지만
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죠. 경제 현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자기가 인재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환경 변화가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케팅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기획해야 합니다 하는 다양한 적절한 시적절한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재로 부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재가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교과서적인 예, 답변이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예.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경제 흐름을 알아야 한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네. 취준생들은 결국 어디에 취업하는 거예요? 기업에 취업을 기업에 하죠. 취업하는 거죠. 네. 혹은 공공기관이나 네네. 국가에 취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공기관, 국가, 기업들은 다 이런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면접 볼 때, 네. 논술고사 볼 때 네네. 이런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네네.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글로써, 말로써, 면접으로써 표현한다면 표현할 당연히 우수한 인재로 지목될 수가 있고 그런 현상을 전혀 무시한 채 답변을 하면 타당한 질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에 있는 현직 근로자들이 혹은 경영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현안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당한 어떤 기업의 방향성을 면접 자리에서 혹은 논술 자리에서 표현한다면 적합한 인재로서 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네요. 저희 아나운서 공감 아카데미에서는 보통 취준생들이 오면 네. 저희는 이렇게 스피치라든지 네. 면접 코칭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경제 흐름도 공부해 와서 제가 질의응답할 때 이런 것들도 팁으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 기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경제 기사들을 보는데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네. 경제 용어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예.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네. 이 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 영역은 저도 잘 몰라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종합병원과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학 전문 용어로 막 의사들끼리 대화 나누면 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죠? 우리의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전문 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언어다 그렇죠. 보니까. 경제 기사도, 네. 경제 뉴스도 역시 경제 전문가들이 써놓은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기사가 맞아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면 네. 자, 제가 영어 사전 드려요. 네. 그럼 사전 다 외우세요 하면 영어가 되나요? 안 되죠.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합니다. 안 되죠. 어렵죠. 안 되죠. 네. 사전에 단어를 외운다고 영어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그렇죠. 말해서 경제 용어를 정확하게 딸딸딸 암기한다고 경제가 이해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시중에 많이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경제 입문서들이 경제 사전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단어는 외우지만 영어는 실제로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제 의도는 뭐냐면 일단은 이슈를 먼저 던져주고 그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 용어를 알려주되 경제 용어를 사전식 교과서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의 언어, 저의 언어로 설명해 놓는 거 그게 제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슈를 이해하는데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용어들을 잘 정리한다면 우리들의 언어로 정리한다면 경제 기사가 충분히 읽힐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경제 용어도 어렵고 뭐 경제 흐름도 솔직히 잘 모르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해보거나 경제에 관심을 가져도 금방 놓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알기 쉽게 알려주신다면 아마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를 왜 알아야 되고 어떤 분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경제란 무엇인가 강연 한번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경제의 3대 주체입니다. 경제의 3대 주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시험 문제로 대했던 그 문제예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번 적어보시면 바로 가계, 기업, 정부예요. 정부가 있고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죠. 이런 그림은 다 기억이 나시죠. 이게 경제의 3대 주체예요. 근데 경제의 3대 주체는 이들이 유기적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주고받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경제라고 한다. 경제는 뭐다? 이런 경제의 3대 주체들이 뭔가를 주고받아요. 뭐를 주고받냐면 세금도 주고요. 공무원들은 정부한테 노동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재를 줘요. 우리 공공재라고 합니다. 뭐 네. 도로도 놔주고 혹은 공원도 깔아주고 그죠? 물류시설도 놔주고 뭐 여러 가지 전기나 수도나 이런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이런 게 다 공공재예요.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기업도 정부한테 뭐 세금을 주기도 하고 그죠? 정부도 기업한테 뭔가를 줘요. 그게 다 공공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게도 기업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는다든가 뭔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결국 경제의 3대 주체가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이 경제가 굴러가는데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의 3대 주체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거 그게 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경제와 경영을 조금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네. 경제와 경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 경제학과 4학년, 네. 경영학과 4학년 학생들한테 아, 경영이 네. 뭐예요? 경제가 뭐예요? 그러면 답변을 못해요. 네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는 경제의 3대 주체끼리 뭔가를 주고받는 거, 운용, 그게 경제고요. 경영은 뭐냐면 앞에 뭐가 빠져 있는데 기업 경영입니다. 기업 경영. 그게 경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3대 주체 중에서 기업이 이런 경제 환경 하에서 어떻게 잘 의사결정할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산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까? 어떻게 팔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어떤 인재를 뽑을까? 어떻게 자금을 융통할까?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떻게 선택할까? 기업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정리해 놓은 그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기업 경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네. 혹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정리해 놓은 게 경영이고요. 경제는 이 3대 경제 주체의 서로 주고받는 운용, 이게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제 안에 기업 경영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영과 경제에 대해서 다른 점을 알려주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참 경기 침체다, 경제 참사다라고 요즘 참 흔히들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렇다면 왜 참사인지 지금 어떤 정도의 참사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2018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어요. 네. 제가 어제 생방송에 출연했는데 이 주제로 출연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방송국에 가서 발표되길 기다렸다가 방송을 액션이 들어갔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경제 참사인가? 정말 경제 침체인가? 참사면 왜 침체인가? 정말 침체인가? 침체가 아니면 왜 나는 침체라고 느껴지나? 왜 기사는 경제 침체라고 하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할 그 단어는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경제란 나라라는 가게가 있어요. 빵집이 있죠. 그럼 빵집이 있으면 빵집이 하루 매출액이 있어요. 작년에는 매출액이 100원이에요. 근데 올해는 매출액이 200원이에요. 그럼 매출액이 작년과 올해 달라졌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라는 얘기, GDP, 총생산은 뭐냐면 그 나라라는 가계가 있는데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됐나,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연간 경제 성장률이 이건 이미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침체기였고요. 침체기라고 얘기했던 2016년이고요. 이때 좀 회복되다 싶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어제 발표됐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면 어제 경제 성장률이 0.6이래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자,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가 발표를 되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3번 발표됩니다. 한 번은 속보치가 발표돼요. 속보치는 2분기 값이 약 28일 만에 28일 이내 발표가 돼요. 약 한 달인 거죠. 그리고 잠정치가 발표돼요. 잠정치는 약 3달 정도, 2달 정도 만에 발표돼요. 70일 내에 발표가 돼요. 그리고 확정치가 나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속보치가 발표됐었어요. 그때는 0.7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죠. 경기 침체다, 참사다. 그랬는데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더 명확한 거죠.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0.7이 아니라 0.6인 거예요. 더 꼬꾸라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때 발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정말 참사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지표가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2가지, 좀 3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대비가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가 있어요. 전기 대비 성장률은 바로 2분기 매출액을 1분기 매출액과 비교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전년 동기비는 2분기 매출액을 2017년 2분기와 비교한 거예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한 거예요. 2가지가 있다. 흔히 물론 연율이라는 지표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2가지 지표가 있는데 전기 대비 값이 0.6인 거예요. 근데 0.6이 정말 안 좋은 값인가? 네. 근데 전기 대비니까 1분기가 굉장히 좋았다면 전기 대비 성장률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비교 잣대가 있어요. 전기 대비는 체감적으로 경기가 나아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2.9 정도를 달성할 것인가 3.1 정도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전년 동기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1분기도 뭐 2.8, 2분기도 2.8, 이 정도 속도로 가면 3분기 한 해가 2.8 정도 되겠네, 2.9 정도가 되겠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년 동기비로 보면 2.8, 2.8이에요. 물론 2.8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침체는 아니에요. 이 값으로 보면. 그 기준을 약 2에서 2.5% 사이에 있으면 좀 침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침체 정도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요 값으로 보면 좀 침체인 것 같은데 전년 동기비로 보면 그러니까 1분기가 2.8, 2분기도 2.8 만약에 이 속도로 계속 유지되면 3분기, 4분기도 2.8 한다면 이제 1년 연간 성장률이 2.8 정도 되니까 원래 생각했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볼게요. 그러면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봤는데요. 우리는 전년 동기비와 전기 대비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0.6이라는 숫자만 보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0.6 이상일 때가 반이고요. 0.6 이하일 때가 반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참사다라고 얘기하기엔 원래 전기 대비 성장률은 1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 정도의 성장률을 갖는다.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1%를 가지면 거의 우리나라 한 해 성장률이 4%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이거죠.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0.6이 좋은 숫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정치적인 해석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나쁜 숫자는
또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쁘긴 나쁘지만 그렇게 침체다, 참사다라고 얘기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피부로는 경제가 어렵다는 게 왜 이렇게 느껴지죠? 그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네. 제 강연을 미리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거는요. 자, GDP라는 단어, 총생산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아까 제가 빵집에 비유를 했죠. 네. 총생산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관점이에요. 얼마나 생산해냈나. 그것도 있지만 국민의 소득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생산한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버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을 또 따로 봐야 돼요. 소득을. 그것을 우리는 GNI라고 합니다. 국민 총소득.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도 보고 전기 대비로 볼 수 있는데 전기 대비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이에요. 아까 전기 대비로 경제 성장률은 0.6인데 국민 소득 증감률은 마이너스예요. 왜? 1분기보다 2분기가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요. 이거 왜 줄어들었을까요? 한 가지는 고용이고요. 국민 소득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낙수 효과가 안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국민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기업은 잘 생산하지만 그만큼 근로소득, 사업소득, 네. 재산소득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너무 해서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국민 소득, 국민 총소득 증가율 이걸 봤을 때 마이너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만 보면 실제 경제 성장률보다 나의 경제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나의 경제가 안 좋은 거지 국내 국가 경제가 안 좋다고 보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제가 정치적인 비판이 아니지만 지금 현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견인해 오고 있는데 그걸 주축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 총소득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조금 아쉬운 이야기고요.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도 여전히 하락세를 떨어졌네요.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정책 기조가 정말 실제로 소득을 주도하는 건지 소득 주도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만 하고 소득은 멈춰 있는 것인지 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비판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네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강연을 조금 이어가 보면요. 우리 경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경제가 좀 더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최근에. 수출 중심. 그러니까 기업의 총생산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투자 지표입니다. 투자 지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를 합하면 총 투자예요. 근데 투자가 마이너스예요. 이거 왜 그래요? 금리도 상승하고요. 또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하니까 돌아가지 않겠죠. 돌아가지 않죠.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투자가 미진하니까 고용 창출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을 비판한다면 지금 경제 규모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데 공공 부분의 일자리만 자꾸 늘리면 여러분 빵이 더 많이 팔려야 사람을 더 고용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죠. 근데 빵이 더 안 팔리는데 빵을 일자리 만드는 거지 계속. 자꾸 사람만 늘려놓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도록 투자를 진흥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투자 진흥보다는 일자리 우선, 복지 우선이니까 그런 정책 기조가 너무 유연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하게 수출만 증가했다고 했어요. 수출만. 네. 근데 내가 체감하기에는 완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런 경제는 어쩌면 이런 산업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어요. 수출로만 봐도.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이
우상향하고는 있지만 이건 최근 8월 기준 수출 증감률입니다. 네, 7년, 8년 이어서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일반 기계나 석유 제품 이런 부분의 수출은 계속 플러스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산업들도 있다. 결국은 내가 체감하는 내가 알아가고 있는 경제,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경제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중 평균하는 경제 지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체감하는 경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경제에 소속돼 있다면. 그러나 나는 반도체 회사에 있는데 나 성과금 많이 받고 나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되는데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성장은 높더라도 국민 소득이 높지만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많이 배웠고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 기사를 이해할 수 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